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항 귀빈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단 한 장의 메모지만 쥔 채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죠. 제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석유 재벌입니다. 저는 평생 궁전 같은 저택에서 살았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중이에요. 왜냐고요? 뱃속의 아이 아버지를 찾아서입니다.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2주 동안 러시아를 함께 여행했던 한국 청년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 제게 건넨 작은 메모지 한 장. 거기엔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 그의 외할머니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비행기에 올랐어요.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2023년 11월 초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관광 비자로 들어왔지만 배가 불러서 심사관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하지만 러시아 여권을 가진 젊은 여자가 한국에 온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무사히 통과했어요. 공항을 나서니 11월의 서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모스크바보다는 따뜻했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죠.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저는 한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공항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분께 메모지를 보여드렸죠.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가냐고요? 친절한 직원분이 지도 앱을 켜서 보여주셨어요. 버스 번호까지 적어주셨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대도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풍경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생각났어요. 조민석. 그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은평구에서 내렸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1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옥 기와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평 한옥마을이었습니다. 현대식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전통마을. 기와 지붕과 흙담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메모지에 적힌 번지수를 찾아서요. 저녁 무렵이라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짓는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같은 구수한 냄새였죠. 그때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는 메모를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짓을 하셨죠. 따라오라는 뜻이었어요. 몇 집을 지나 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리셨어요. 안에서 또 다른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나이가 70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한복 바지 저고리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으신 모습. 두 분이 한국말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나오신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제 배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뭔가 확인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민석? 민석? 아시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러시아에서 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 앞에서 찍은 것이죠.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마당에 화초들이 심어져 있었고 장독대가 놓여 있었어요.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온돌방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느껴졌죠. 할머니가 방석을 깔아주시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어요. 8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안고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이 낯선 할머니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시더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민석의 외할머니 댁이 맞구나. 그렇다면 민석은 어디 있는 걸까요? 할머니께 다시 물었습니다. 민석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죠. 그때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한참을 통화하시더니 전화기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대학생이에요. 할머니께서 통역을 부탁하셔서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러시아에서 왔고 조민석을 찾고 있으며 임신 8개월이라고요. 통역 학생이 할머니께 전달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학생이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께서 민석이가 맞다고 하세요. 손자분이시래요. 하지만 지금 군대에 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대요? 그럼 만날 수 없다는 건가요? 학생이 다시 물어봐 줬어요. 할머니 말씀으론 민석 씨가 올해 초에 입대했대요. 지금 강원도 어딘가에 있다고 하시네요. 휴가는 아직 못 나왔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민석을 만날 수 없다니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민석 씨 아기를 임신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만났어요. 2주 동안 함께 있었죠. 그리고 민석은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 학생이 할머니께 전달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통역해줬죠. 할머니께서 놀라셨대요. 민석이가 러시아에 갔던 건 알고 계셨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민석이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대요. 군대에서는 휴대폰을 쓸 수 없으니까요. 편지는 보낼 수 있지만 답장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네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학생이 잠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일단 여기서 머물라고 하세요. 다른 방이 있으니 거기서 지내래요. 민석 씨한테 편지를 보내서 상황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기다려보래요. 저는 그날 밤 조민석의 외할머니 댁 작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함이 몸을 녹여줬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조금만 기다려. 아빠를 찾을 거야. 꼭 찾아낼 거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민석이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저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죠. 어떻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가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저는 그 청년을 처음 만났습니다. 조민석이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었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타티아나 페트로브나 볼코바입니다. 러시아 석유 재벌 블라디미르 볼코프의 외동딸이죠.
모스크바 루블레프카 지역의 저택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집은 궁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300평이 넘는 대저택의 정원만 1000평이 넘었죠. 하인이 15명, 경호원이 20명쯤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안에서 살았어요. 외출할 때도 늘 경호원들이 따라다녔죠. 사립학교를 다녔고 친구들도 모두 재벌가 자녀들이었습니다. 25살이 되도록 저는 진짜 세상을 몰랐어요. 제가 아는 세상은 루블레프카의 저택들과 모스크바 중심가의 명품 거리뿐이었죠.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지만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셨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더욱 저를 옥죄셨죠. 제가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요. 2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제안하셨습니다. 상대는 모스크바의 유명한 건설 재벌 아들이었어요. 32살의 남자였는데 2번이나 이혼한 사람이었죠.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 필요한 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제가 반항심이 생긴 게요. 아버지 몰래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영어와 불어를 전공했거든요. 국제회의 통역 일을 간간히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모르셨죠. 경호원들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중 2022년 가을 모스크바에서 큰 국제 에너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통역 보조 요원으로 지원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민석이었어요. 당시 23살이었던 민석은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 인턴이었습니다. 대표단을 따라온 막내 직원이었죠.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았어요. 그리고 진지했죠. 포럼이 열리는 사흘 동안 저는 한국 대표단의 통역을 도왔습니다. 민석은 자료 정리를 맡고 있었는데 일처리가 꼼꼼했어요. 회의가 끝나면 혼자 남아서 회의록을 정리하곤 했죠. 어느 날 저녁 회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다른 대표단들은 모두 저녁 만찬에 갔는데 민석은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리할 게 있어서 남아 있었죠.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저는 알아들었어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저도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한국말 하세요? 네, 조금요. 대학에서 배웠어요. 와, 발음 되게 좋으시네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죠. 민석은 서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곧 군대에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제 이야기도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고 통역 일을 한다고요. 물론 제가 재벌 딸이라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민석은 러시아에 처음 왔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생각보다 아름답다고 했죠. 저는 웃었어요. 관광도 못하고 회의실에만 있었잖아요. 민석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일정이 빡빡해서요. 내일 모레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구경시켜 드릴까요? 민석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네, 저 내일 일정 없어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민석을 만났어요. 붉은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민석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점퍼 차림이었는데 수수해 보였어요. 저도 평소와 다르게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없는 옷으로요. 우리는 붉은 광장을 걸었어요.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민석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곳인데 직접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민석에게 모스크바의 역사를 설명해 줬어요. 크레물린, 레닌 묘, 군백화점. 민석은 열심히 듣고 질문했습니다. 점심은 아르바트 거리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러시아 전통 요리인 보르시치와 펠메니를 시켰죠. 민석은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한국에서 먹던 러시아 요리랑 완전 다른데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당연하죠. 여기가 진짜니까요. 오후에는 모스크바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11월 초라 날씨가 쌀쌀했지만 걷기엔 좋았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타티아나 씨는 모스크바에서 평생 사셨어요? 네, 태어나서 쭉요. 좋겠다. 이렇게 멋진 도시에서 살다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멋진 도시지만 답답해요. 왜요? 그냥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저녁이 되자 민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모스크바를 제대로 봤네요. 내일 한국 가시죠? 네, 내일 오후 비행기예요. 아쉽네요. 조금 더 있다 가시지. 민석이 웃었어요. 그러고 싶지만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요. 우리는 붉은 광장에서 헤어졌습니다. 민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저도 악수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민석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몰라도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타티아나 씨,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더 러시아에 있게 됐습니다. 추가 미팅이 잡혔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또 뵐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했어요. 네,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됐죠. 민석과의 일주일은 마법 같았습니다. 매일 저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민석을 만났어요. 우리는 모스크바 곳곳을 다녔습니다.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서 러시아 명화를 받고 보리소프스키 공원을 산책했죠. 모스크바 지하철도 함께 탔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민석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다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러시아 요리, 그루지아 요리, 우즈베키스탄 요리. 민석은 뭐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해줬어요.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들으면서 저도 먹고 싶어졌죠. 사흘째 되던 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타티아나 씨 집안은 어떤가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세요. 어떤 사업인데요? 에너지 관련 사업이요. 크게 하시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꽤 크게요. 민석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세요. 외할머니는 은평구 한옥마을에 혼자 사세요. 저는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민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강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곧 취직해서 돕고 싶은데 군대부터 다녀와야 해서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민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모스크바 강변을 걷다가였죠. 저는 놀라서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 죄송해요. 그냥.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 고백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헤어지려던 순간이었죠. 타티아나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당신이 좋아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석 씨가 좋아요.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군대도 가야 하고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우리는 더욱 깊어졌죠.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민석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갔어요. 민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타티아나, 저 꼭 다시 올게요. 군대 다녀오면 다시 러시아에 올게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꼭 와주세요. 민석이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여기 제 외할머니 주소예요. 만약 제게 연락이 안 되면 여기로 오세요. 외할머니께 제 얘기 해놓을게요. 저는 메모를 받아들고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타티아나. 저도 사랑해요, 민석. 그렇게 민석은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석의 비행기가 뜨는 걸 보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요. 민석이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민석은 한국에 돌아가서 바쁘다고 했지만 매일 연락했죠.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 갑자기 민석의 연락이 끊겼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때 제게도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누군가를 몰래 만나고 다닌 걸 알아낸 거예요. 경호팀이 보고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셨어요. 대체 누굴 만났느냐고 추궁하셨죠. 저는 버텼습니다. 제 사생활이에요. 아버지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볼코프가의 외동딸이야.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부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는 거였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가 됐습니다. 경호원이 24시간 저를 감시했어요.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1월이 됐습니다. 민석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2월 초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생리도 2달째 안 했죠. 설마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했어요. 하녀에게 몰래 부탁해서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겁니다. 민석의 아이를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민석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민석이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로 조민석이라는 직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조민석 씨는 이미 퇴사했습니다. 군 입대 때문에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군대요? 언제요? 1월 초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 민석은 군대에 간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 군대는 휴대폰을 쓸 수 없다고 들었어요. 편지만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편지를 보내려면 부대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됐죠. 3월이 되자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폭발했어요.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대체 누구 아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뭔데? 어디 사는데? 뭐 하는 놈인데?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조민석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한국 놈이라고? 그 남자 지금 어디 있어? 군대에 있어요.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군대? 그럼 연락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남자가 너한테 책임질 것 같아? 제발 정신 차려. 낙태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낳을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매일 싸웠어요. 아버지는 낙태를 강요했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제안했어요. 그럼 다른 남자와 결혼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아이 아빠라고 속이면 돼. 절대 안 돼요. 저는 민석을 사랑해요. 민석의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완전히 가뒀어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6월이 됐습니다. 임신 5개월째였죠. 배가 제법 불렀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저는 하녀 한 명을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자였고 제 상황을 동정했어요. 돈을 줬습니다. 많은 돈이요. 그리고 부탁했죠. 여권 좀 빼내주세요. 그리고 비행기표 예약 좀 도와주세요. 하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와줬어요. 7월 초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장을 가신 거예요. 이틀 동안 집을 비우셨죠. 저는 그날 밤 탈출했습니다. 하녀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경호원들 눈을 피해서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국행 티켓을 끊었죠. 하녀가 미리 예약해 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였어요. 공항 호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아버지가 알면 분명 사람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고 체크인을 할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비로소 안도했죠.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민석에게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10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인천공항으로 왔죠. 그렇게 해서 11월 초 저는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도착한 겁니다. 민석의 외할머니 댁 문을 두드린 거죠. 은평 한옥마을에서의 첫 며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따뜻하셨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셨고 제 방을 정리해 주셨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낯선 외국인, 그것도 손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받아주셨으니까요. 옆집 대학생이 가끔 와서 통역을 도와줬어요. 그 학생 덕분에 할머니와 조금씩 대화할 수 있었죠. 할머니가 민석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다고요. 군대에서는 편지도 검열을 받으니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할머니 댁 마당에 앉아서 배를 쓰다듬으며 기다렸어요. 아이가 점점 자랐습니다. 태동도 느껴졌죠. 발로 차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외국인 여자가 한옥마을에 사니까요. 하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셨습니다. 저는 받아서 먹어봤어요. 처음엔 너무 매웠지만 계속 먹다 보니 맛있었죠. 다른 집에서는 된장찌개를 갖다 주셨어요. 구수한 맛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이 한글 교재를 갖다 줬거든요.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간단한 인사말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제가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서울은 추웠어요. 모스크바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쌀쌀했죠. 할머니가 두꺼운 이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셨어요. 임신부에게 좋다면서요.
저는 매일 차를 마시며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편지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죠. 불안했습니다. 민석이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편지를 못 받은 걸까요? 12월 말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편지 한 통을 보여주셨어요. 민석의 편지였습니다. 대학생을 불러서 통역을 부탁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외할머니 편지 잘 받았습니다. 타티아나가 그곳에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지금 강원도 산골의 부대에 있습니다. 훈련이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요. 다음 달에 첫 휴가가 나옵니다. 그때 할머니 댁에 가겠습니다. 타티아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손자 민석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민석이 답장을 보낸 거예요. 저를 만나겠다고 했죠. 1월을 기다렸습니다. 민석이 휴가를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1월이 와도 민석은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휴가가 취소됐다고 하셨습니다. 부대 사정 때문이래요. 저는 실망했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2월이 됐어요.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죠.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요. 대학생이 동행해서 통역을 도와줬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찍어주셨어요. 화면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다음 달이면 태어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에요. 민석의 아들이죠.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는 곧 엄마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민석은 언제 올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곧 면회를 갈 수 있을 거예요. 부대로 가는 거죠. 제가 함께 갈게요. 그래서 2월 말 저와 할머니는 강원도로 갔습니다. 민석이 있는 부대로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대가 보였어요. 철조망이 쳐진 군부대였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군인 가족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민석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짧게 깎은 머리의 민석.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저도 일어섰어요. 배가 불러서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타티아나. 정말. 네, 민석. 우리 아기예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당황과 혼란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면회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타티아나 미안해요. 제가 연락을 못한 건 입대 준비 때문이었어요. 급하게 입대하게 돼서 정신이 없었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제 아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었잖아요. 모스크바에서요. 민석이 머리를 감싸 주었어요. 어떡하죠? 저는 지금 군인이에요. 1년 반이나 더 복무해야 해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타티아나 미안하지만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지금은요. 군대를 마치고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고요? 네, 지금은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갑작스럽다고요?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족도 집도 나라까지 버렸다고요. 민석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안 됐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섰죠. 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위로가 됐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죠. 민석은 저를 거부한 겁니다. 책임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3월이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할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한국에 혼자 남은 저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제 출산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아기 옷을 준비하시고 요람도 마련하셨죠. 마을 아주머니들이 미역을 갖다 주셨어요. 산후조리에 좋다면서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절 데리고 마을 회관에 가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죠. 대학생이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 사정을 설명하신 거래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셨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통역 학생이 전해줬죠. 우리 마을에 온 이상 우리가 돌봐야지. 어린 것이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옛날에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마을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월 15일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배가 아팠어요. 할머니를 깨웠죠. 할머니가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타셨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준비하셨죠.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아기가 나왔습니다.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님이 아기를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제 아들이었어요. 민석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요.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쁜 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 슬픈 건 아빠가 여기 없다는 것이었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을 지켜주셨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문병을 오셨죠. 미역국을 끓여오신 분도 계셨고 아기 옷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인인데도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어요. 제 방에 요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 주신 거래요. 아기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제게 편지 한 통을 주셨습니다. 민석의 편지였어요. 대학생을 불러서 읽어달라고 했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타티아나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실감이 나요. 미안해요. 면회 때 냉정하게 대해서요. 사실 너무 놀라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아요. 군대를 마치면 바로 타티아나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요.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석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민석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했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편지 이후로 저는 힘을 냈어요. 아기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기 달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목욕시키는 법도 알려주셨죠. 마을 아주머니들도 번갈아 가며 도와주셨습니다. 4월이 됐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한옥마을에도 벚나무가 있었는데 꽃이 만발했죠. 저는 아기를 안고 마당에 나가 벚꽃을 봤어요.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예쁘지? 한국의 봄이야. 너는 여기서 태어났어. 이곳이 너의 고향이야.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됐어요. 할머니가 100일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작은 잔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기를 안아보시며 기뻐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러시아에서 온 복덩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말로요. 감사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그날 밤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역 학생을 통해서요. 타티아나,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아. 민석이가 올 때까지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가족끼리 무슨 고마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7월이 됐습니다. 민석의 제대가 가까워졌어요. 9월이면 군대를 마친다고 했죠.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민석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석은 제대 후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취직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고요. 그리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죠. 저도 편지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아기와 함께 기다린다고요. 8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휴대폰으로요. 아버지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죠. 타티아나, 너 지금 어디 있어?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에요. 아버지. 한국? 그 남자 찾았어? 네, 찾았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 남자는 어떤 놈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고 성실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하셨죠. 타티아나, 집으로 돌아와. 내가 용서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요.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민석과 함께요. 그 남자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네, 그럴 거예요. 믿어요. 아버지가 또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내 고집을 꺾을 순 없겠지.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행복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신 거예요. 비록 이해하진 못하셨지만 제 선택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9월이 왔습니다. 민석의 제대일이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부대 앞으로 갔습니다. 아기도 데려갔죠. 부대 정문 앞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제대하는 군인들을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들이 나왔어요. 민석도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가방을 든 민석. 민석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기를 봤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민석이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이 촉촉해 보였어요. 타티아나. 민석. 민석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네, 우리 아들이에요.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당신과 함께 짓고 싶었거든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가 민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민석이 울었어요. 미안해, 타티아나.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있으면 돼요. 민석이 한 팔로 저를 안았습니다. 다른 팔로는 아기를 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부대 앞에서요.
가족이 된 우리 셋이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민석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민석이 할머니께 절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은평 한옥마을이 저에게는 집이 된 거예요. 민석도 함께 할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었어요. 한국 이름과 러시아 이름 둘 다요. 한국 이름은 조준호, 러시아 이름은 알렉산드르.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이라는 뜻이었죠. 민석은 취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에 다시 지원했어요. 다행히 합격했죠.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 강사 일을 찾았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죠.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서요. 11월 민석이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한옥마을 벤치에 앉아서였어요. 타티아나,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제대로 된 청혼이에요. 네, 민석. 결혼할게요. 민석이 반지를 꺼냈어요. 작은 반지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죠. 12월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요. 하객은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도 오셨어요. 처음엔 저를 경계하셨지만 금방 풀어주셨죠. 준호를 안아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로요. 어머니 고마워요. 잘할게요. 결혼식 날 놀라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겁니다. 검은 정장을 입으신 아버지. 제게 다가오셨어요. 타티아나.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보셨죠. 민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러시아어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석입니다. 아버지가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러더니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해. 민석이 악수했습니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봤어요. 제 손자로군. 러시아와 한국의 피가 섞인 아이. 준호를 안아보시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생겼구나. 할아버지 닮았어.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아버지가 결혼 축의금을 주셨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집이라도 마련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틀 머물다 돌아가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내가 옳았어. 그 말이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거니까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은평 한옥마을에 정착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할머니 댁 옆 한옥을 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민석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러시아어를 가르쳤어요.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준호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마을의 막내였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을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 수 있었죠. 한국 문화도 배웠습니다. 김장하는 법,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러시아 음식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보르시치, 펠메니, 블리니. 마을 사람들이 맛있다며 좋아하셨죠. 어느 날 민석이 제안했어요. 우리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게 어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한옥 체험을 시켜주는 거야. 당신이 영어랑 러시아어 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기 좋을 것 같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방을 꾸몄어요.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리면서도 편안하게요. 5월에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두 나라의 집. 한국과 러시아를 뜻하는 이름이었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왔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에서요. 저는 손님들을 맞았어요. 영어로 설명하고 러시아어 손님은 러시아어로 대화했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마을의 정겨움에 감동했대요. 리뷰도 좋게 써줬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손님이 계속 늘었죠. 저희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6월 러시아에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새 부인이 아니라 제 친어머니요.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살아계셨대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거였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니를 보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울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타티아나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나서. 아버지가 협박했어. 너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단다. 하지만 항상 너를 생각했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어머니는 한 달을 머무셨어요. 준호를 돌봐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죠. 러시아 요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타티아나,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자랑스럽다. 그리고 민석 고마워. 내 딸을 지켜줘서.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타티아나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8월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였어요. 한옥마을에서 여는 작은 축제였죠.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음식 부스를 열었어요. 보르시치와 펠메니를 팔았죠.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맛있다며 좋아했어요. 준호는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귀엽다며 사진을 찍었죠. 저도 한복을 입었어요. 민석이 멋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복 입으니까 진짜 한국 사람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마음으로는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통 음악과 춤이었어요. 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민요를 불렀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노래가 끝나고 민석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관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타티아나예요. 처음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사랑이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석이 저를 안았어요. 사랑해, 타티아나. 나도 사랑해, 민석.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재웠습니다. 민석과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후회 안 해?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 운명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준호를 낳고 이곳에 사는 게요. 민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 당신과 준호가 있어서.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모스크바의 별과 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보는 별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니까요. 저는 타티아나입니다. 한국 이름도 있어요. 조타티아나. 러시아 재벌가의 딸에서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의 며느리가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요. 할머니, 민석, 준호, 마을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아니, 진짜 고향이 됐죠. 왜냐면 제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이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준호는 이제 2살이 됐어요. 한국말과 러시아어를 섞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고 있죠. 민석과 저는 준호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두 나라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라고요. 가끔 모스크바 생각이 납니다. 궁전 같은 저택, 풍요로운 생활. 하지만 그리워하지 않아요. 여기가 더 좋으니까요.
진짜 삶이 여기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화초에 물을 주시죠. 준호와 놀아주시고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와서 패 끼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집에 복을 가져왔어. 민석이도 행복하고 증손주도 생기고 고마운 사람이지.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이제 저는 한국의 며느리입니다. 타티아나 페트로브나 볼코바에서 조타티아나로 바뀌었죠. 러시아 재벌딸에서 한국 서민 가정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진짜 정체성이에요. 선택한 정체성이죠.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민석과 준호 그리고 확대될 가족들과 함께요. 게스트하우스도 키울 계획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행복이죠. 오늘도 저는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가 뛰어놀고 민석이 일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세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죠. 이게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저는 타티아나, 이제는 조타티아나입니다. 한국의 며느리, 민석의 아내, 준호의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짜 사랑을 찾으면 잡으세요. 국경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